이러한 지상 타격 체계는 영국, 프랑스, 독일, 전 유럽의 모든 국가들을 다 더한 화력 체계보다 우리가 더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북한의 핵무기 보유, 핵탄두 보유 수량을 70여 기에서 90여 기 또는 120 또는 150여 기에서 180여 기까지 다양하게 핵탄두 보유 수량을 추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 영토 내에 핵 발사 기지 내지는 핵미사일이 설치되면 그거는 우리가 핵을 보유한 것 같은 그런 동일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은 그날 투하된 하루 만에 20만 명이 죽어요. TNT 폭발력의 수백 배 이상의 폭발력을 갖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오늘날의 핵무기가 우리 서울에 떨어진다고 하면요, 인류가 개발한 가장 무시무시한 무기라고 하죠. 핵무기인데요. 핵무기 보유 국가는 현재 9개국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 영국과 프랑스, 이 5개 나라가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되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5개 국가는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들로 이른바 초강대국들입니다. 그리고 이 5개 외에 이후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나라가 이제 인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인도가 보유를 하니까 파키스탄이 보유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참 신기하게도 핵무기 보유를 한 번도 공식적으로 선언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핵무기 보유를 또 부인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지금 국제기구에서도 그렇고 많은 나라의 정보기관에서도 한 20여 개에서 30여 개 정도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9번째 북한인데,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성공해서 각 나라 정보기관에 따라서 또는 국제기구에 따라서 좀 상이한데, 북한의 핵무기 보유, 핵탄두 보유 수량을 70여 개에서 90여 기 또는 120 또는 150여 개에서 180여 기까지 다양하게 핵탄두 보유 수량을 추정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국제기구나 세계 많은 정보기관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성공과 그리고 핵무기를 보유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사실을 부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그러한데, 근데 또 우리나라는 또 북한의 비핵화나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근데 어찌됐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면서도 북한의 핵무기를 또 용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을 우리나라 정부는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조금 더 첨언하자면, 과거에 핵무기를 보유했다가 이제 핵무기 보유를 포기한 나라들도 있고요. 그리고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시도했던 나라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과거에 핵무기를 보유했다가 지금 핵무기가 없는 나라, 대표적으로는 지금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인데, 이제 우크라이나와 인접 국가에 이제 벨라루스라는 나라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말씀드린 이 나라들은 과거 1991년 이제 구소련이 붕괴하기 이전 과거 구소련의 위성 국가들인데,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에는 핵미사일 발사 기지가 있음으로써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냉전이 종식되면서 탈냉전 시대가 접어들면서 이제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와 같은 나라들이 핵무기 보유를 이제 포기하게 된 거고, 이제 핵 보유를 포기한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지난해 미국이 영국 본토에 핵미사일 발사 기지를 건설하니까 이에 대한 반발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벨라루스에 핵무기 발사 기지를 또 건설을 했어요. 그래서 혹자는 10번째 핵무기 보유 국가에 벨라루스도 이름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세요. 근데 사실은 벨라루스 영토 내에 러시아의 핵미사일 발사 기지가 건설된 것은 사실이나, 그건 러시아의 것이지 벨라루스 것은 아니죠. 근데 이제 벨라루스의 핵무기는 아니지만 벨라루스가 핵무기를 보유한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과거 1990년대 초에는 미국에 핵미사일을 배치를 했었다가, 지금은 이제 뭐 최근에 일부 언론에서는 핵 재배치론에 대한 부분도 또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그건 미군이 사용하는 미국의 핵미사일이지 우리나라 핵미사일은 아니지만, 우리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 영토 내에 핵 발사 기지 내지는 핵미사일이 설치되면 그거는 우리가 핵을 보유한 것 같은 그런 동일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에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했었던 나라들 중에 보면, 미얀마, 과거에 이제 버마라고 불렸던 미얀마,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필연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핵무기의 주요 원료가 되는 우라늄 광산, 그러니까 우라늄 매장량이 많았어요, 애당초.
그래서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핵무기 개발을 또 시도한 바 있었고, 그 외에 많은 나라들도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었고, 지금도 시도하는 나라들이 있죠. 이란, 과거에 대만도 핵무기 개발을 했었고 시도를 했던 것이죠. 전 세계 아마도 모든 나라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핵무기를 공식적으로 사용한 기록은 1945년 태평양 전쟁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미군이 이제 일본 본토 결사 항전을 벌이던 일본을 상대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게 됩니다.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은 그날 투하된 하루 만에 20만 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대량 살상 무기로서 인류 역사상 가장 무시무시한 핵무기의 공식적인 처음이자 마지막 사용 기록이 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 전쟁 시절이었는데, 물론 비공식 기록도 있긴 해요. 비공식적으로 그 이후에 핵무기가 사용됐던 그런 기록들이 일부 존재는 하는데 공식적으로 인정 안 하는 기록들인데,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던 나라들이 핵을 결국은 보유하지 못했던 배경은 인류 역사상의 궁극의 무기라 불리는 핵무기가 다시는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핵 통제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5개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제외한 그 외의 국가들로 하여금은 핵 보유를 금지하는 핵 확산 금지 조약이라고 하는 유엔 산하의 NPT라고 하는 기구가 1968년에 발족이 됩니다. NPT는 Non-Nuclear Proliferation Treaty라고 해서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일컫는데, 전 세계 약 190여 개 국가가 NPT에 가입을 했어요. 근데 1968년에 결성된 NPT가 실효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것은 1971년이 지난 1972년부터 본격적으로 실효적인 활동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핵심은 이 NPT 가입 국가들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해당하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과 프랑스 이 5개국을 제외한 기타의 다른 나라들은 핵 무기를 보유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국제 레짐인데 전 세계적인 핵 확산을 금지하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국제 질서로 자리 잡게 된 거죠. 왜냐하면 있어서도 안 될 것이고 있지 않았으면 하는 인류의 역사상 가장 무시무시한 대량 살상 무기인 핵무기가 사용되는, 만약에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진다면 인류 자체가 공멸하고 자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자는 거예요. 그래서 NPT가 허용하고 인정하고 있는 5개 국가, 그 외에도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인도나 파키스탄, 그리고 이스라엘이나 북한이 또 보유를 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 보면 이란은 여러 차례 최근까지도 핵무기 개발을 하기 위한 그런 시도들을 해왔는데 최근에 또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많은 나라들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싶을 거예요. 가장 궁극의 무기인 이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것 자체는 안보에 있어서 가장 든든한 보험이자 가장 중요한 그런 안보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은 핵무기 보유를 원하지만 NPT와 같은 국제 질서, 일종의 국제 레짐에 의해서 핵 확산을 금지하는 그런 일종의 국제 기저가 있다. 그런 배경에서 사실은 앞으로도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하는 국가들은 많이 있겠지만 어렵다고 보는 거죠. 핵무기 보유 국가를 그 강대국들이 더 이상 늘리지 않을 거라는 거죠. 화약으로 폭발력을 얻게 되는데, 우리가 다이너마이트를 생각하면 다이너마이트의 화약이 원료로 사용되죠. 그러다가 이제 알프레드 노벨이 노벨상을 창시한 이제 스웨덴의 발명가이자 화학자인데요. 이제 노벨이 나이트로글리세린이라는 물체를 개발해요. 이 나이트로글리세린이라는 것은 기존의 고체 화약을 액체 화약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TNT라는 것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TNT는 트라이 나이트로플루엔이라고 하는 약자인데 강철도 녹여요.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갖고 있어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초강대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TNT 폭발력의 수백 배 이상의 폭발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만으로도 좀 끔찍한 이야기인데, 만약에 그러한 오늘날의 핵무기가 우리 서울에 떨어진다고 하면요, 이러한 대도시 하나가 통째로 사라질 정도의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갖고 있죠. 핵무기는 어마어마한 핵 폭발력과 파괴력을 갖고 있는데 두 가지, 핵 분열 무기와 핵 융합 무기로 나뉘어요. 핵 분열 무기는 우리가 얘기하는 원자폭탄을 핵 분열 무기라고 하고요, 수소폭탄 같은 경우에는 핵 융합 무기라고 합니다. 핵 분열 에너지가 폭발력을 갖게 되는 게 이제 원자폭탄과 같은 핵 분열 무기고, 이 원자들이 일종의 화학 반응으로 핵 융합을 할 때, 그때는 이제 수소폭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핵 분열보다 핵 융합 시에 화학작용에 있어서 폭발력이 더 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자폭탄보다는 수소폭탄이 폭발력이 더 훨씬 큽니다. 근데 요즘의 추세를 보면 핵 분열 작용과 핵 융합 작용을 복합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추세고요. 가장 기본 원료가 되는 우라늄 235, 그 다음에 플루토늄 239라고 하는 원료를 추출해서 여기에서 핵 분열 내지는 핵 반응에 대한 그런 화학작용을 통해서 화약이 기폭제가 돼서 핵
분열 내지는 핵 융합에 대한 화학 에너지를 폭발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거죠. 핵 분열 무기로서 원자폭탄과 핵 융합 무기로서 수소폭탄이 있는데 여기 외에 중성자 포탄이라는 것도 또 요즘에 많이 개발을 했는데 이 중성자탄은 어떤 물리적인 파괴력보다는 어떤 인명살상을 목적으로 해서 개발됐어요. 중성자탄은 끔찍한 무기죠 사실은. 네.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개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이 핵폭탄 자체도 끔찍한 무기인데 이보다 더 강력한 파괴력과 더 끔찍한 무기들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핵무기들이 개발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핵 보유를 할 수 있냐? 예, 우리나라 핵 보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원하시면 핵무기 개발해서 보유하면 돼요. NPT 가입돼 있는데 핵무기 개발할 수 있어요? 네, NPT 조약문에는 단서 조항이 있어요. 굉장히 안보상 위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굉장히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일 때는 자위권 차원에서 핵 보유를 하는 것을 일부 용인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단서 조항 조문이 있는데 그걸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문제는 NPT 조문의 단서 조항을 적용해서 핵무기 개발을 용인해 준 전례가 없어요. 사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자의적으로 우리한테 유리하게 해석한 건데 좋습니다. NPT 조문을 해석하든 아니면 NPT 탈퇴해도 좋고. 근데 이제 문제는 국제사회와 미국 정부가 용인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올 11월에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우리에게 핵무기 개발을 허용해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지나친 낙관론이고 사실 들여다보면 2018년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 쉽게 얘기하면 미국 우선주의, 이제 자국 실리주의에 대한 기조를 강화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실제로 미국의 우방이자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국방비를 증액하고 국방비 지출을 늘리면서 자국의 군사력을 강화하라고 해요. 그러면서 미국은 앞으로 경찰국가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겠다. 그래서 이제는 동맹국들의 안보는 그 동맹국들 스스로 책임져라. 그래서 동맹국들로 하여금 국방비를 증액하라고 군사비 지출을 늘리면서 자국의 군사를 강화하라고 그런 주문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자국 실리주의와 자국 우선주의로 전환을 하게 됐는데 2021년 1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죠. 그래서 많은 이들은 지난 정부였던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자국 우선주의와 미국 실리주의에 대한 부분이 좀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정반대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 실리주의와 미국 우선주의가 오히려 더 강화됐어요. 트럼프라는 사람은요, 대통령이라고 하면 우리가 정치인이라고 하는데 사실 트럼프는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사업가로서의 장사꾼의 이미지가 훨씬 강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철저하게 미국의 자국의 국익에 우선해서 그런 셈법에 의해서 계산 논리를 적용할 겁니다. 계산기를 두들겨 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섣부른 그런 판단을 하는 것도 금물이지만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트럼프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을 거예요. 미국의 국익에 우선해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고 그게 맞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보다 북한에 먼저 손을 내밀고 북한하고 더 친하게 지낼 수도 있어요. 트럼프가 어떻게 행동할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러한 안보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순진한 동화성 얘기는 할 수 없는 거죠. 지극히 현실주의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다? 그 한미동맹은 그런 상징적 측면에서의 어떤 한미 간의 군사동맹으로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우리 한미동맹에만 의존하고 의지할 수는 없다. 그럼 결국은 우리의 군사력을 키워야 되는데 우리의 군사력을 키우는 것만이 전쟁을 억제하고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군사력을 늘림으로써 전쟁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또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해서 보유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핵전쟁을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자위권 차원에서 북한은 핵이 있고 우리 핵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해야 되겠다고 하는 논리가 있는 건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비인륜적인, 반인륜적인, 비인도주의적 살상무기들 대표적으로 집속탄이 있어요. 아마 시청자분들께, 구독자분들께서는 영화 강철비라는 영화를 통해서 MLRS라고 하는 미국의 다련장 로켓포인데 우리나라는 K239로 해서 천무라고 해서 개발한 건데 다련장 로켓포에 미사일에 많은 자탄들이 들어있어요. 공중에서 미사일에서 자탄이 지상에 흩뿌려지는 형태예요. 그래서 강철비, 스틸 레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강철비라고 불리우는 이런 집속탄은 사실 비인도주의적 살상무기로 국제기구나 국제사회에서는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근데 전 세계 이 집속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왜죠? 우리나라는 핵무기가 없으니까 핵에 버금가는 대적할 수 있는 무기들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전 세계 괴물 미사일이라고 불리우는 가장 무거운 탄도를 실어서 보낼 수 있는 가장 무시무시한 파괴를 갖고 있는 현무미사일. 우리나라가 현무미사일만 1,500여 기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는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린 자위권 차원에서 핵무기에 버금가는 그러한
강력한 무기들을 개발해서 보유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래도 불안하신 거예요. 핵무기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핵은 핵으로 대적할 수밖에 없는데,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핵무기 보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최근에 모 조사기관에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 국민의 50%가 넘는 약 60% 정도가 핵무기 보유에 찬성한다라고 하는 의견을 내셨더라고요. 좀 조심스러운데요. 요즘에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이 동북아 지역 영내에서 이 불안정한 상황이 한반도에서 있어서는 안 될 또 다른 2차 한국 전쟁에 대한 발발 가능성? 그래서 최근에 제 주변에 가까운 분들이 뭐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을 정도로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신다든가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어떤 전쟁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무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좀 조심스러워요.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니까. 자, 우리나라는 지오폴리틱스라고 하는 지정학이라는 용어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 지리적 요건에 따라서 안보 상황들을 지정학적 요소에 많이 근거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테크폴리틱스라는 용어도 많이 써요. 기정학 시대, 그래서 기술 패권이라든가 기술 우위에 대한 첨단 기술을 보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내셔널 파워라고 하는 국력을 이제 결정하는 요소를 과거에는 크게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대변했는데, 여기 하나 추가된 게 기술력이에요. 이제는 경제력, 군사력, 기술력 이 삼위일체로 그 나라의 국력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 다시 돌아와서 우리나라는 반도 국가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상황 속에 인접해 있는 국가들이 중국, 러시아, 일본, 더 나아가서 미국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들은 다 강대국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이 강대국들 사이에 낀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불안정한 그런 지리적 여건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지정학적 요소에 의해서 우리 안보에 좌지우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리적으로도 지금 우리나라의 사실상 주적은 북한인데, 북한의 평양과 우리나라 서울과는 불과 그 거리가 멀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의 한반도에서 전쟁이 만약 벌어진다 그러면 종심이 짧기 때문에 단기전 내지는 초단기전으로 일종의 결전 형태로 전쟁이 수행될 것으로 바라봐지고, 현행 우리나라 한미 군사 작전 계획인 5027에도 일주일 안에 전쟁을 끝낸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고, 북한의 지금 최고 존엄이라 불리우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위시한 북한의 군부 세력들, 이제 북한의 한반도에서의 군사 작전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마찬가지로 북한도 일주일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 저는 높게 보진 않아요. 근데 물론 안보에 있어서는 우리가 순진한 동학 속 이야기만 할 수는 없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가정? 이게 어떤 가정이냐면, 사실은 전면전 상황이 벌어져서 확전이 되면 모든 전쟁 수단들을, 가용한 수단을 다 동원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핵 발사 버튼을 누르는 것은 아마 마지막 단계일 것이다. 그 마지막 단계는 결국은 김정은 정권이 위험할 때, 정말 위태로울 때, 그리고 전쟁 종식을 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필사적인 자위권 차원에서 핵 발사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전쟁 상황을 가정해보면 휴전선 인근이나 서북도서 또는 동해 일부 지역, 접경 지역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종의 국지전이나 또는 국지 도발에 대한 상황을 가정하는데, 북한의 도발은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었고, 북한은 도발을 항상 해왔고, 근데 우리나라의 대응이 지금은 이제 9.19 군사 합의가 파기되면서 완충지대가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북한과 우리나라가 이제는 강대강 상황이에요. 여차하면 북한의 도발에 우리나라가 대응하는 순간 그 대응 수위에 따라서 이제 북한도 원치 않았고 우리도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국지 도발의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 국지 도발이 확전되면 바로 전면전 상황으로 돌입하는 거거든요.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금년 내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 가능성 약 60에서 70%를 이야기를 하는 게, 군사 전문가 10명 중 6, 7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상황 하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저도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북한이 그러면 핵미사일 발사 버튼을 눌렀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사실 제가 과거에는 이제 국방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하면서 한반도에서 핵 전쟁 시뮬레이션에 대한 그런 부분도 연구에 참여를 했었고, 제가 또 청와대 안보실에서 대북 정보랑 국제정세 업무를 하면서 이제 다양한 흥미로운 시나리오들을 갖고서 연구도 하고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도 작성을 했는데, 방송에서는 이게 비공개된 내용이라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일반인 분들께서 굉장히 충격에 빠지실 거예요. 사실은 좀 조심스러운데, 최근에 2021년에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하는 하이퍼소닉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구소련의 전술들을 차용하면서 주로 이제 갱도화된 진지에 열차에 핵 미사일 발사 시설을 열차량에 설치를 해서 극초음속 미사일, 그러니까 마하 5 이상의 하이퍼소닉 미사일을 발사하게 될 때 핵탄두를 소형화하고 경량화해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면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너무 빨라요. 그래서 오늘날 미국의 사드나 뭐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내지는 아이언빔, 우리나라도 사실 KAMD라고 하는 한국형 대공 미사일 방어 체계가 있긴 하지만 이 고도화되어 있는 오늘날 대공 방어 체계로는 기본적으로 이제 MD라고 하는데 미슬 디펜스, 그러니까 미사일을 미사일로 요격하는 방식인데 극초음속 미사일은 요격 자체가 불가능해요. 너무 빨라서. 북한의 평안북도 일부나 그런 지역에서 미사일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 극초음속 미사일의 핵탄두를 소형화 경량화해서 발사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발사 직후부터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 여기까지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이제 너무 불안해 하시니까. 근데 막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현대 기술로는 대공 방어 체계나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완벽하게 이러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은 오늘날 현재 없어요. 이거 좀 더 설명드리면 아까 제가 MD라고 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말씀드렸는데 미사일을 미사일로 요격을 해야 되는데 이제 크게는 4단계입니다. 이제 발사 이후에 탐지, 추적, 식별, 요격. 그래서 4단계인데 이미 발사가 되면 극초음속 미사일은 보통 일반적으로 미사일 요격 체계는 종말 단계에서 요격을 시도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고각으로 수직 발사를 합니다. 그러면 극초음속 미사일이 수직 발사돼서 높은 고고도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일정 고도에서 활공 단계를 유지하면서 종말 단계인 낙하하는 단계에서 요격을 시도하게 되는데 이게 너무 빠르니까 활공 단계에서 이미 그 요격 시도를 하려고 하면 이미 너무 늦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빨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음속 전투기는 마하, 그러니까 음속이라고 하는 소리의 속도를 측정하는 단위인데요. 마하 1 정도 속도를 내요. 그리고 공대공 미사일로 미사일을 요격하는데 전투기를 요격하는 미사일의 속도는 마하 1.5에서 2 정도 됩니다. 근데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를 아실 텐데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해서 보유한 나라가 있어요. 미국, 러시아, 중국, 북한과 우리나라도 포함돼요. 우리나라에는 괴물 미사일이라 불리는 현무 미사일이 있는데 이 현무 미사일의 발사 속도가 마하 5에서 마하 10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상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한 국가의 이름을 올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공식적으로 전력화, 그러니까 전력화라는 용어는 군에 배치돼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을 전력화라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전력화한 나라는 러시아밖에 없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실제로 우러 전쟁에서 치르콘이라 불리는 지대공 미사일을 비롯한 극초음속 지대공 미사일이죠. 그리고 킨잘이라 불리는 이제 극초음속 공대공 미사일도 실제로 발사를 해서 사용하기도 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공대공 미사일은 킨잘을 요격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도 봤는데 그게 사실 여부는 확인이 안 됐으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사실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설령 극초음속 공대공 미사일 한 발을 요격에 성공했을지라도 이걸 100% 완벽하게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 나라는 없는 거죠. 미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근데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핵탄두를 소형화 경량해서 쏜다면 막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중에 치르콘 같은 경우에는 마하 20에서 25까지 속도를 냅니다.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는. 그리고 최근 6월 달에 북러 간에 협정 체결을 했죠. 포괄적이면서도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에 대한 협정 체결을 했는데 모든 국가와 국가 간의 동맹은 군사 동맹을 전제로 해요. 당연히 이건 예견됐던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 조약 전문을 저도 다 확인을 해보니까 조금 특이할 만한 게 단순한 군사적 지원에 대한 부분만 명기한 게 아니라 군사기술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여기에는 AI를 비롯한 IT 기술과 우주 관련 기술들을 이전해 주겠다고 돼 있었고 또 하나 우리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부분이 경제협력과 경제 지원에 대한 부분도 분명하게 명시를 했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마하 20에서 25 이상까지 속도 낼 수 있는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의 고도화, 이러한 고도화와 다양한 투발 플랫폼과 투발 수단 등을 통해서 북한은 한층 더 강력한 미사일 투발 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사실 핵탄두를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핵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핵 무기를 어떻게 쏘아 올려서 어떻게 정확하게 적에 타격할 수 있는지 결국은 투발 능력 그런 투발 플랫폼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일반 국민들께서는 북한이 경제 상황도 어렵고 식량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 뭐 한 발당 수십억 원에서 100억 원 이상에 해당되는 이런 미사일 발사 실험을 연이어하는 것을 보고 이제 의아해 생각하시고 좀 정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지극히 정상이죠. 왜? 핵무기 개발에 성공을 해서 핵무기는 보유했으나 이 핵 투발 능력을 고도화하기 위한 다양한 플랫폼 수단들을 시험 발사를 통해서 고도화해 나가는 것.
지금은 화성 12형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미사일이 사거리가 5,000km예요. 그러면 북한 본토에서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어요. 사정거리가 5,000km가 넘으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수중 핵 어뢰인 헤이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라고 북한 관영 TV에서도 발표를 한 바 있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전대미문의 영역인 우주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도 지난해 그리고 올 초에도 군 정찰 위성을 이제 위성 발사에 성공했지만 북한도 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하고 이제는 우주로까지 우주무기 개발에까지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만약에 북한이 뭐 바다에서나 또는 지상에서 핵 미사일만 극초음속 미사일을 쏘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마저도 우리는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만약에 북한이 우주무기 개발에 성공해서 대기권 밖, 성층권 밖에서 우주에서 핵미사일을 쏜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막을 거라는 거죠.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이러한 핵무기 보유에만 그친 게 아니라 핵무기에 대한 다양한 투발 능력과 투발 수단을 고도화해 나가고 있다. 여기에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이제 특별 긴급 군사작전 명령 1호를 발령하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벌어졌죠.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군사학자들이나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 같은 이런 초강대국이 현대전에 있어서 이런 대규모 전쟁이 과연 일어날 것이냐라고 하는 좀 회의적이고도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안보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 높은 수준의 전쟁 발발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국제정치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 상황을 좀 고려해보면 당시 러시아 푸틴의 정권 지지도를 보면 여론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거의 뭐 이른바 탄핵 수준에 이를 정도의 자국 내에서의 자국민들로 하여금 러시아 푸틴의 국내 지지도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다.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이제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자유주의 진영의 이제 나토의 동진을 막고, 그리고 이제 그런 대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명분을 삼았지만, 러시아 푸틴 입장에서는 본인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은 필연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이제 바라봤고, 그리고 작년 10월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또 전쟁이 벌어졌죠. 근데 저희 같은 군사학자들 사이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은 전쟁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부끄럽습니다.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파예요, 정파. 근데 이제 무장 정파죠. 그래서 불법 무장 단체로 간주를 하는데, 하마스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이제 준 자치정부로 국가로서 인정을 받고 있어요, 지금. 근데 준 자치정부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팔레스타인 내부의 불법 무장 단체인 하마스가 이제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벌인 건데, 전쟁 초기의 상황을 보면 양상이 민간인들을 상대로 한 이제 무차별적인 공격과 거의 학살에 가까운, 그리고 뭐 갓난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린 아이들과 여성들을 납치를 해서 또 극악무도한 막 그런 고문을 벌이고 결국은 민간인들을 또 잔인한 방법으로 학살을 했다라는 거예요. 철창 케이지 안에 갓난 아이들이 막 갇혀 있고, 그리고 이런 갓난 아이들을 막 참수를 하는 동영상을 또 찍어서 내보내기도 하면서 그럼 극악무도한,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을 보면 그 하마스의 이런 좀 어떤 전투의 속성이 어떤 전쟁의 기본적인 본질적인 그런 속성보다는 테러에 가까운 그런 속성에 그렇게 바라 보여지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도 보면 오늘날 현대 전쟁에 있어서는 전쟁에 있어서 무고한 국민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쟁이 나면요, 가장 안전한 건 군인들이 제일 안전해요. 그럼 가장 위협에 취약한 건 일반 민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그래서 무고한 국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그래서 굉장히 참혹한 거고, 그래서 전쟁이 없어야 된다는 것인데, 최근에는 이란, 그 중동 지역에서의 어떤 긴장감이 계속 고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중국과 대만 간의 양안 문제. 이게 언제 전쟁이 벌어지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 한반도 역내 상황들, 지금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 한반도가 코리아 리스크라고 하는 그런 또 굉장히 불안정한 안보 위협이 지금 가중되고 있는 상황 속인데, 있어서도 안 되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저도 믿고 있지만,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진다? 그 가정이나 그 생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왜냐하면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그 이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고, 그 이전까지는 상상할 수 없었던 대량 살상과 대량 파괴의 무기들이 개발이 됐어요. 근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금은 더 끔찍하고
더 강력한 무기들이 더 많이 개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벌어진다는 가정하에서 3차 세계대전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정말 끔찍할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벌어졌던 그보다 훨씬 더 끔찍한 그런 고통과 피해를 우리 인류가 맞이하게 될 것인데 3차 세계대전은 없어야겠죠. 없어야 할 것입니다. 중국은요, 오래전부터 하나의 중국이라고 하는 대원칙, 대전제를 고수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의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은 3연임에 성공하면서 올해로 나이가 만 70이 넘었습니다. 시진핑 본인도 중국의 수건인 하나의 중국이라고 하는 그 수건을 본인의 3연임 임기 내에 이뤄내고자 하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멀지 않아 중국과 대만 간의 양안 문제가 결국은 군사적 충돌과 전쟁으로 벌어질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또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그런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긴 한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가 사실은 이제 4개의 전쟁, 제4전선론 이런 이야기를 또 우리 군사학자들 사이에서는 하는데 이게 뭐냐면 1차적으로 중국과 대만 간의 양안 문제가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그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지면 결국 그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제1전쟁, 제1전선론을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제2차 한국전쟁이에요. 그래서 중국과 대만 간의 양안전쟁이 벌어지면 그 전쟁의 불씨, 그 불똥이 한반도로 바로 불씨가 옮겨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2전선은 이제 북한과 한국 간의 제2차 한국전쟁을 말하는 것이고 제3전선론은 이제 남중국해 일대에 중국을 위시한 그리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등등 남중국 연안의 해안 쪽에 많은 나라들이 아주 복잡한 이해관계를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제3전선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제4전선론은 인도와 중국 간의 무력 충돌인데 사실 인도와 중국은 국경 문제가 어제 오늘 만의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인도와 중국도 어떤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지거나 군사적 충돌이 있을 때 전쟁으로 확전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또 보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이제 군사학자들이 4개의 전쟁 또는 제4전선론을 얘기하는데 이게 그때그때마다 국제정세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이거는 구독자분들께서 참고로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중국과 대만 간의 양안 문제가 극렬히 대립을 해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면 결국은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순간 지금까지 미국이 벌여왔던 모든 전쟁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다 참전을 했어요. 군사적 지원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과거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할 때 우리는 월남에 전투병 파병을 했어요. 이후에 이라크 전쟁을 또 벌였을 때 미국이 그때는 또 우리나라도 다국적군에 또 합류를 해서 또 그때 비전투 물자와 전투 물자 그 다음에 이외에도 공병부대나 의료부대 이후에 또 직접적인 또 우리 군 병력들이 또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을 비롯해서 그 이후에도 벌어진 모든 전쟁에서 또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도 보면 우리나라는 사실 미국을 경유해서 우회적으로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150mm 포탄을 비롯한 군사 물자 우리나라 포탄이 우크라이나에 유입이 됐으니까 우리는 직접적인 군사 지원은 아니었지만 직간접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런 군사적 지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미국은 우리의 우방이고 또 한미 간에는 군사 동맹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미국이 벌이는 전쟁에는 군사적 지원을 우리나라가 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벌이는 전쟁이라고 하고 우리가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는 전쟁에는 미국이 자동으로 개입을 합니다. 이건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 간의 양안 전쟁이 벌어졌을 때 미국이 군사적 개입을 할 건데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할 거냐? 당연한 거죠. 미국을 도와서 중국과 전쟁을 벌이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중국과 북한 간엔 조소동맹이 맺어져 있어요. 그래서 북중동맹인데 이게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모든 국가와 국가 간의 동맹은요 군사동맹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북중동맹, 조소동맹도 군사동맹입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미국이 벌이는 전쟁, 미국이 참전한 전쟁에 우리나라가 개입을 하게 되면 중국과 우리나라가 결국은 군사적으로 충돌이 일어날 건데 그러면 중국이 벌이는 전쟁에 북한은 가만히 있냐? 북한도 자동 개입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과 대만 간의 양안 전쟁이 벌어지면 바로 한국과 북한은 전쟁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작용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도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고 하지만 북한과 싸울 각오를 하면 사실 중국과도 싸워야 돼요. 근데 지금은 지난 6월달
과거에 와해됐던 조소동맹이 1961년에 소련과 북한이 군사 조약을 체결했는데 1991년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당시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를 하면서 이제 개혁 개방 정책을 통해서 러시아가 저물어 가고 러시아가 새로 등극하는 그 시점에 조소동맹이 유명무실해졌던 거거든요. 사실상 이제 없어진 거나 다름없죠. 그걸 다시 복원시킨 게 지난 6월달 북러 조약 체결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북한은 이제 중국과 더불어 러시아라고 하는 든든한 양날개를 얻은 거죠. 그러면 이제 중국의 전쟁에 북한은 개입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면 북한이 중국과 대만 간의 양안 문제에 개입하면 결국은 또 러시아도 북한을 지원해서 이제 북중러 3개국이 일종의 공조와 연대가 형성되는 거죠. 군사적.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약 북한과 싸운다고 하면 중국은 중국인민해방군이 5개 전구로 나눠져 있어요. 가장 최정예 부대가 북부전구예요. 왜냐하면 북부전구가 북경, 베이징을 사수하는 역할을 맡기 때문에 우리로 따지면 수도방위 사령부예요. 그러니까 북부전구가 가장 최정예 부대인데 북한과 가장 인접해 있는 임금 부대가 또 북부전구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가 북한군과의 전면전을 가정하면 우린 북한군만 싸우는 게 아니라 중국의 인민해방군 중에 가장 최정예 부대인 북부전구와의 결전을 각오하고 전쟁 계획을 수립해야 돼,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의 적은 북한만이 아니에요. 북한이 적인 이상 중국도 적, 러시아도 적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중국과 대만 간의 양안 문제는 멀지 않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텐데, 그랬을 때 미국의 군사적 개입에 따라서 우리 한반도는 이제 전쟁의 그런 폭풍 속에 휘말려 들어가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오늘날 현대전의 양상은요, 국가 총력전 양상 하에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물적, 인적 자원을 총동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두 개를 뽑자면, 하나는 이제 효율, 또 하나는 효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 국가가 보유한 물적, 인적 자원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이걸 활용할 수 있느냐. 그죠? 그러니까 전쟁은 자원이 중요한데 그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쟁과 전투의 승패가 갈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효과성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EBO라고 하는 효과 기반 작전 내지는, 그러니까 효과성이라는 건 뭐냐면, 과거에 1,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대량 인명살상과 대량 파괴가 목적이었다면 오늘날 현대전은 대량 살상이나 대량 파괴보다는 적 지도부를 효과적으로 타격해서 적 지도부를 효과적으로 살상하거나, 아니면 적의 주요 군사시설이나 산업시설만을 정교하게 효과적으로 타격하거나, 뭐 이러한 효과성 기반의 작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전은 효율성과 효과성 두 가지로 압축되는데, 지금 러시아라는 나라는요, 사실 이제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소 공방전을 통해서 사실은 러시아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전 세계에서 가장 광활한 영토를 갖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장량이라 할 수 있는 무한정의 그런 자원들을,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인구도 많아요. 근데 푸틴 대통령이 우러 개전 초기에는 징집 문제라든가 뭐 징집병 문제 때문에 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우러 전쟁 개전 초기부터 지금까지, 전 처음에 우러 전쟁 발발했을 때 우러 전쟁 최소 3년 이상 간다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제가 과거 공중파 방송에서도 우러 전쟁에 대한 부분 패널로 이제 방송을 하면서 그 언급을 했었는데, 왜 우러 전쟁이 3년 이상 갈 것이냐고 얘기를 했냐면, 첫 번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만의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미국을 필두로 한 나토의 자유주의 진영 국가들과, 그리고 러시아는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등 이런 나라들을 이제 우리가 지금은 권위주의 국가들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자유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 간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은 결국은 세력 간 대리전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똑같은 일이 반세기 전에 벌어집니다. 그게 한반도에서 북한을 중심으로 중국과 소련 등 당시 공산주의 진영,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한 뭐 미국을 필두로 한 민주주의 진영 간 세력 간 대리전이 벌어졌어요. 1950년 이제 6월 25일 발발해서 1953년 7월 27일 휴전을 할 때까지 만 3년 이상 전쟁이 지속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력 간 대리전 양상은 단기전보다는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다. 그리고 또 2022년 개전 후 그 해에 제가 관련 자료들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제가 주목한 부분은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보유한 전쟁 물자들, 병력수를 제외한 장갑차나 자주포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군 두 나라 모두 전쟁이 벌어졌을 때 개전 초기보다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보면 전차나 자주포, 장갑차 보유순이 훨씬 더 늘어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전쟁을 조금 더 지속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장기화될 수밖에 없겠구나. 근데 지금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우러 전쟁의 양상을 보면 치열한 공방과 소강이 반복되면서 지금 약간 러시아 쪽이 유리해지고 있는데, 저는 사실 우러 전쟁의 결말이 어떻게 될 거냐는 질문에 전 두 가지 답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 뭐 미국이나 나토 또는 제3국이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평화회담을 통해 평화 협상이 진행되면서 이제 휴전 양상으로 갈 수 있다. 첫 번째 가능성. 그리고 두 번째는 러시아가 승리할 것 같다. 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때 당시에 최강의 군대를 보유한 어마어마한 병력과 자원을 동원해서 당시 독일이, 히틀러가 독소 공방전에서 결국은 소련을 압박을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누가 이겼습니까? 소련이 이겼잖아요. 소련이 어떤 나라냐? 당시 전차를 전선에 보내는데 이제 전차를 찍어내요. 자원이 무한정이니까. 그래서 공장도 옮겼어요. 다 저쪽 이제 동부로 옮긴 거죠. 저쪽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근데 이제 자원은 많으니까 탱크를 막 찍어내는데 탱크에 태워서 보낼 전차병이 없으니까 공장에서 전차를 만들던 근로자들을 전차에 태워서 전선으로 보냈다는 일화가 있거든요. 그래도 어마어마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러시아라는 나라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푸틴이 최근에 보면 옆에 경호원들이 검은색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게 보여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핵 발사 버튼이 들어가 있는, 그걸 일부러 공공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황이 불리해지면 푸틴은 언제든지 핵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이고 누르겠다라는 거거든요. 두 가지 시나리오로 가정인데, 지금 소강과 공방이 반복되고 있는 우러 전쟁의 양상이 그런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나 또는 독일이 뭐 직접적인 우크라이나의 전투병 파병을 시사하기도 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미군이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또 그런 부분을 좀 복선을 메시지들을 내보이고 있는데, 전 그걸 보고서 이게 우크라이나가 전황이 좀 불리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방증이구나, 저는 그렇게 바라봤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불리해지니까 나토 회원국들인 프랑스나 독일이 적극적으로 군사 무기도 직접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직접적인 전투병 파병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미국은 필요에 따라서 러시아 본토를 직접 타격하겠다라고 하는 걸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황이 우크라이나한테 지금 굉장히 불리해지고 있다는 하나의 방증이다. 그리고 실제로 또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전황이 조금씩 우크라이나는 불리해지고 있고 러시아의 승기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러시아와 적극적인 평화회담에 대한 부분, 우린 나설 용의가 있다라고 또 밝히기도 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전황이 러시아에게 좀 유리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푸틴은 자국 내 지지도가 너무 낮아서 사실은 탄핵 직전까지도 몰렸고요. 근데 우러 전쟁 발발 직후에 여론조사에서는 한 80% 정도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푸틴은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고 선택지가 없었고, 그리고 이제 푸틴 입장에서는 잘한 선택이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번 우러 전쟁이 러시아의 승기를 잡으면 사실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중국이나 이란, 북한은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군사적 영향력뿐만 아니라 외교적 측면에서도 이러한 권위주의 국가들이 부상하는. 근데 반면에 미국을 필두로 한 나토와 같은 자유주의 진영은 좀 결속도 약화되고 좀 위태로워지는 거죠, 사실상. 그리고 이러한 전쟁의 여파가 이제 중국과 대만 간의 양안 문제, 그러한 자신감에서 북한이 이제는 언젠가 하나의 중국을 수권 사업으로 결국은 하려 할 텐데 군사적 어떤 행동을 결심하게 하는 그런 도화선이 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또 한국 전쟁에 대한 부분, 한반도에서의 전쟁 상황, 중국과 대만의 양안 문제는 중국과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린 직접적인 전쟁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런 국제 정세, 그 다음에 국제적인 군사 안보적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우린 좀 면밀하고도 세밀하게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사실은. 좋은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은 열어놔야 되는데,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지리적으로 주변에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 이른바 강대국들, 초강대국들 사이에 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의 자의에 의해서 분단이 된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반세기 넘는 기간 동안 휴전 상황으로 지금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도 우리의 의지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의지만으로는.
결국은 주변 국가들,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이나 일본의 동의를 얻고 그 나라들로 하여금 어떤 합의점에 이를 수 있는 중지를 모아야 되는데, 이 모든 나라들, 이 초강대국들이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그런 복잡하고도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핵무장 하려고 들면 누가 반발할까요? 제일 먼저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마 거의 전쟁 상황까지 우리한테 아마 전면전 하겠다고 선전포고할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하는 순간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를 전쟁 상황으로 몰아갈 겁니다. 왜? 중국이나 러시아가 절대 원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중립국이 되려 한다? 이 중립국이 되려 하는 것도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 일본과 미국 등 주변 국가들로 하여금 이해와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국제 질서에 국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외교 노선은 크게 자강 외교가 있고 실용 외교가 있는데, 우리도 자강을 하고 싶지만 우린 자강을 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우린 실용 외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는 중간에 이런 강대국들로 하여금 낀 나라기 때문에, 아니 뭐 우리나라도 핵무장도 하고 중립국 선언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죠. 근데 그렇게 못 하는 거예요. 제가 강남에 20층짜리 빌딩 갖고 싶어도 못 갖는 이유랑 똑같은 이유죠. 그런 강대국들 사이에 아주 첨예하고도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어서 우리가 중립국지를 얻으려 하든 또는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해서 보유하려 하든 그 어떤 것도 녹록치 않아요. 정작 우리나라가 통일하려고 해도 통일을 원치 않는 주변 국가들로 인해서 지금 이 상황이 계속 유지되길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철저한 분단에 대한 상황을 주변 국가들의 그런 이해타산과 논리, 그런 계산 속에서 우리는 원치 않은 분단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힘이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약소국으로서 겪어야 되는 서름이고 아픔인 거죠, 사실.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1960년 전까지 그때 프랑스도 전 세계에서 막 미국도 말리는데 막 핵 개발하고 뭐 인도도 핵 보유하고 할 때, 그럼 우리나라도 그때 핵 보유했으면 되지 않냐. 우리나라 그때는요 소 달구지 타고 다녔어요. 우리나라 그때는 미얀마보다 못 살았고 아프리카 최빈국보다도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핵 개발을 합니까?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때 당시에 프랑스 핵 개발할 때 우리도 핵 개발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거지.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좋은 또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오늘날 들어서 또 일부 군사학자들 사이에서는 과거 콜드워라 불렸던 냉전, 그러니까 냉전의 반대는 우리가 열전이라고 해서 핫워라고 그러는데 신냉전이라는 얘기도 요즘 해요. 근데 그 학자들 사이에서는 신냉전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신냉전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학자들 사이에서 견해가 다 갈려요. 그리고 뭐 제4세대 전쟁, 아까 제4전쟁이나 제4전선론 이거는 틀렸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도 워낙 견해가 많으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매드, 핵 무기를 보유했을 때 핵 전략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Mutual Assured Destruction이라고 하는 상호 확증 억제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상호 확증 억제 전략의 핵심은 뭐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다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공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핵보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소련과 미국 간에 50년 가까운 반세기 동안에 지속됐던 냉전 시대에는 대규모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잖아요. 대리전은 벌어졌어도. 그러니까 핵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핵을 보유하고 있는 소련끼리 서로 직접적으로 싸우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상호 확증 억제 전략의 핵심인데, 이것도 틀렸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수님들 중에.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견 타당한 주장도 있는데, 근데 저는 그 교수님들께 반론을 제기하는 게, 그러면 핵과 관련된 대표적인 핵 전략 중에 상호 확증 억제 전략은 이미 반세기 동안 입증된 전략인데, 그럼 이 외에 상호 확증 억제 전략과 필적하거나 또는 이와 대변될 수 있는 다른 핵 전략은 뭐가 있냐 했을 때 답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방부에서는 2년에 한 번씩 국방백서를 발간합니다. 근데 이 국방백서의 주적인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나오는데, 북한군 상비병력 128만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128만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인구 5,200만, 북한은 2,500만이라고 하는데, 뭐 과거에 제가 뭐 청와대에도 있었고 최근에 정보기관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북한 인구가 2,000만이 채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또 최근에 탈북 관련자 분들 증언에 의하면 북한의 인구를 약 1,800만 내외로 추정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국방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북한군 상비병력 128만이라는 것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거든요. 약간 미스테리예요. 근데 사실은 북한군 상비병력 128만은 한 번도 검증되지 않은 수치고 검증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제 북한군 상비병력 128만이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 육해공군 해병대는 상비병력
지금 한 45만에서 50만 이내에, 채 50만이 안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날 현대전의 양상은 단순한 병력 수에 의해서 전투의 승패가 갈리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상비 병력 수가 북한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전쟁에서 뭐 이기고 지는 문제라고 접근할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러한 병력 수보다는 현대전에 있어서는 최첨단 무기 체계에 대한 보유와 이 무기 체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병력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할지라도 우린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정예 강군을 육성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첨단 무기 체계를 이제 더 많이 보유하고 이걸 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거,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이제 북한군 상비 병력 128만이라고 가정했을 때 보면 사실 휴전선 인근에 북한군이 약 70만 정도 배치돼 있다고 하는데 우리로서는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죠. 그래서 사실 휴전선 군사분계선 인근에 배치되어 있는 다량의 방사포를 비롯한 화력 무기체계, 그리고 한 70만 내외의 북한군 상비병력 수를 감안하면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하고 휴전선이 거리상 가깝기 때문에 이러한 북한의 70만의 상비병력이 휴전선 인근에 배치되어 있고 방사포를 비롯한 이런 화력 자산들이 집중되어 있는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는 상당히 위협적인 상황인 것은 분명하고, 북한이 최근에 괴물 방사포라고 하는 초대형 250mm 방사포를 또 휴전선 인근에 배치했는데, 이 방사포는 사거리가 대전 이남까지 사거리가 미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위협적인 거예요, 이게. 이러한 군사력 수준을 보았을 때 상비 병력 수는 우리보다 북한이 조금 앞서 있고, 그 다음에 육해공군 해병대 관련된 무기 체계에 대한,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의 보유 수량도 뭐 북한이 꽤나 많은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정상 작동되고 무기 체계 수준의 질적 수준은 우리보다 한참 뒤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병력수나 무기 보유 수량만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정예 강군으로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의 군사력 수준,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인 GFP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서 전 세계 국가들 군사력 순위를 발표를 하는데요. 이 군사력 순위를 우리가 맹신할 필요는 없지만, 왜냐하면 여기는 핵무기는 제외예요. 근데 사실 핵무기를 제외하고 군사력 순위를 판단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해요. 근데 어찌됐든 핵무기를 제외한 군사력 순위만 보면 우리나라가 지난해 6위였다가 올해 5위로 올라섰고, 북한은 반면에 매년 해마다 순위가 떨어지면서 지금 군사력 순위 36위인가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러한 재래식 무기의 수준이나 그 다음에 어떤 군사력 수준만을 보자면 우리나라가 북한을 훨씬 앞서고 있고 압도하고 있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핵무기 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위협적으로 간주해야 될 게 생화학 무기와 같은 비인도적 비살상 무기들. 그래서 북한 내에 한 20여 곳이 넘는 생화학 무기를 제조해서 보관하는 시설이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화학 무기의 보유 수량이나 또는 보유하고 있는 종류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 사실 북한만큼 이러한 비인도적이고 비인륜적인 생화학 무기를 많이 보유한 나라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해서 핵을 보유하고 있고, 이 핵무기가 좀 무시무시한 무기인 것은 사실이나 핵보다 더 끔찍한 고통과 더 큰 살상력을 갖고 있는 것이 생화학 무기이기 때문에 북한의 이 생화학 무기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죠. 그 다음에 북한에는 이 정규전을 수행할 수 있는 특수전 부대, 특작 부대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사시 한반도에서 전쟁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북한의 대규모 적 특작 부대들이 우리 후방의 민간인들과 산업시설, 군사시설들, 주요 시설들을 타격하기 때문에 우리에겐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재작년 12월 26일 북한이 5대의 무인기를 우리 MDL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그때 P-73 용산 비행금지 구역까지도 북한 무인기가 침범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나라 대공방어 체계와 안보 대비 태세에 허점이 드러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많은 비난과 질책을 받았는데 어떤 군사 전문가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무인기에 핵탄두를 소형화해서 경량화해서 내려보내거나 또는 그 무인기에 생화학 물질을 탑재를 해서 내려보냈으면 어떡할 거냐. 그리고 또 최근에 오물풍선 안에도 여기에 또 생화학 무기들을 넣어서 내려보내면 어떡할 거냐고 하는데 저는 그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북한이 만약에 무인기에 생화학 무기나 소형화 경량화한 핵탄두를 실어서 내려보낸다면, 그리고 또 오물풍선에 생화학 무기를 실어서 우리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내려보낸다? 그건 이제 전면전이에요. 근데 만약에 북한이 전면전을 각오하고 염두한 상태에서 그걸 전제로 오물풍선과 군사무인기에
생화학 무기나 핵탄두를 실어서 내려보낸다? 제가 금정원이라면 그 풍선이나 무인기 말고도 그런 생화학 무기나 핵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투발 수단이나 투발 플랫폼이 훨씬 정교하고 정확도가 높은 확실한 투발 수단들이 있는데 왜 그걸 사용할까요? 그 오물 풍선에 생화학 무기를 넣었다가 그게 바람을 잘못 타서 그게 평양 주석궁에 떨어지면 누가 책임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군사 전문가분들이라는 분들이 그런 부분을 얘기할 때 제가 사실은 좀 안타깝죠. 그건 냉정하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이성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이제 저도 이제 군사 전문가로서 제 견해는 그런 가능성은 좀 낮다. 만약에 북한이 정말 무인기나 오물풍선에 뭐 생화학제나 또는 핵탄두를 실어서 내려보낼 정도라면 이건 전면전을 각오하고 전쟁을 전제로 하는 행동인데, 만약 전면전을 가정하고 한다면 그 방사포 내지는 그보다 훨씬 더 확실한 투발 수단을 활용하겠다, 또는 그런 다양한 미사일과 같은 투발 수단들을 활용하지 않겠느냐, 그건 좀 분명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은 이제는 핵무기를 보유했고요, 그 다음에 다량의 핵 생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 특수부대와 특수전부대, 특작부대들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비대칭 자원과 기술, 전략들을 갖고 있는데, 이에 필적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군의 가장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가 이른바 괴물 미사일이라 불리우는 현무라고 하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무는 이제 가장 무거운 하부 중량을, 그런 무거운 폭탄을 실어서 쏘아 올릴 수 있는 미사일이 되겠는데요. 이 현무의 파괴력이 핵무기도 전략핵과 전술핵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전술핵은 전략핵보다는 저강도의 이제 무기를 얘기를 하는데, 이 현무의 파괴력이 전술핵에 버금간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현무 미사일은 약 1,500여 기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무는 현무 1에서 4까지 우리가 전력화해서 배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보다 더 강력한 개량형인 현무 5도 지금 현재 개발 중인데 조만간 전력화 배치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집속탄이라 해서 공중의 미사일에 수많은 자탄이 지상으로 흩뿌려지는 형태인데요. 그래서 스틸레인이라고 하는 강철비, 이게 또 비인륜적이고 비인도적인 살상무기라고 해서 국제기구나 국제사회에서는 이 집속탄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 집속탄을 가장 많이 생산해서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북한의 그런 비대칭 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뭐 이런 무기들을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미래 전장, 그리고 오늘날의 앞으로 지금의 현대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초정밀 무기. 그래서 북한의 무기 개발의 주요 트렌드를 좀 보면 좀 장사정화.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사거리를 늘리는데 좀 방점을 두는데, 반면 우리나라는 사거리보다는 초정밀화, 정밀 타격이 가능하도록 정밀 타격에 조금 더 우리는 방점을 맞추고 있죠. 이런 데에서 좀 북한과 우리 한국군의 군사력 수준이나 군사적 차원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비교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군사력은 재래식 무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전 세계 5손가락 안에 든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단순한 뭐 병력수나 또는 재래식 무기에 대한 무기 보유 수량이나 그다음에 질적인 무기 체계에 대한 어떤 그런 수준들을 분석하더라도 사실상 전쟁이 벌어져서 전투가 어떻게 또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그건 모든 상황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봐야겠지만, 우리나라의 군사력 수준은 사실 우리의 주적인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바라봐지고요.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지금 소강과 공방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러 전쟁을 통해서 뭐 드론이 일종의 전장의 게임 체인저라고 부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드론 전쟁이라는 또 신조어도 만들어졌는데요. 사실 우러 전쟁을 들여다보면 이런 드론에 의한 어떤 살상이나 드론에 의한 타격보다는 우크라이나군은 나토제 155mm 포탄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북한과 러시아, 중국 등 이런 나라들은 152mm 포탄을 쓰는데, 러시아가 사용하는 152mm와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사용하는 155mm 포탄에 의한 인명 살상률과 장비 소실률이 약 70%를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드론이 게임 체인저고 드론 전쟁이라는 신조어가 나왔어도 아직까지도 여전히 이런 155mm 포탄과 같은 재래식 무기가 전쟁을 압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러한 155mm 포탄도 전 세계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엄청난 생산 능력을 갖고 있고, 최근에는 155mm 포탄의 사거리를
40여 킬로미터에서 60여 킬로미터까지도 연장시키면서 사거리 연장탄 개발에 성공했는데 60킬로미터를 그냥 날려보내는 게 아니라 이 포탄이 60km 바깥에 있는 표적을 정확하게 타격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포탄 생산 능력도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두 번째, 그리고 자주포나 전차와 같은 지상 기동 화력 체계에 있어서는 궤도가 달려있는 화포 체계를 운영하는 게 우리가 한 5,600여 문 정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지상 타격 체계는 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일, 전 유럽의 모든 국가들을 다 더한 화력 체계보다 우리가 더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동 화력 체계에 있어서는 전 세계 미국, 러시아, 중국, 우리나라 정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5손가락 안에 군사력 순위를 자랑한다는 것이 이런 배경이죠. 통일돼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통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 그냥 단순히 설문을 하면 자,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통일은 필요하지만 좀 시기상조다. 그래서 통일을 지금 당장 하기보다는 통일을 위한 대비와 준비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통일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해외에 전문가가 반대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남과 북이 통일하는 걸 원치 않냐? 근데 원치 않는 게 아니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이 잘못된 게 뭐냐면, 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북한과 통일을 해야 된다면 객관식입니다. 보기 중에 선택하세요. 그럼 어느 나라가 북한과 통일을 해야 될 것이냐? 1번 중국, 2번 러시아, 3번 일본, 4번 미국, 5번 대한민국. 이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열의 10명은 다 5번 대한민국을 선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통일을 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통일을 원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을 해야 되는데 통일에 대한 좀 신중한 어떤 준비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통일의 방법은 두 가지. 뭐냐면 하나는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통일이고요. 또 하나는 무력에 의한 무력 통일이에요. 전쟁에 의한 통일.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과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는 무력에 의한 통일보다, 전쟁에 의한 통일보다는 평화적 수단과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을 더 선호해요. 근데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뭘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북한과의 전면전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필요하다면 우리는 자의적인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무력을 동원하고 우리가 그렇다고 북침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게 큰 대전제입니다. 그건 저도 바라는 거고요. 우리 국민들께서도 그걸 바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평화적 수단과 평화적 방법에 의한 평화 통일? 그건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방법은 있다고 봐요. 그건 뭐냐? 남북 경협이에요. 북한과의 적극적인 경제 협력. 1990년대에 서독과 동독이 분단돼 있던 독일이 통일이 됐는데 그때도 평화적으로 통일이 된 거 아닙니까? 전쟁에 의한 통일이 아니라. 근데 그때 통일 시점에 보면 동독과 서독이 분단은 돼 있었지만 그 접경 지역에서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경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때는 활발하게 그런 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실 동독과 서독 간에 이제 그러한 통일이 문호가 열리기 시작했는데, 과거 1991년 구소련이 붕괴될 때도 개혁 개방 정책을 통해서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가 도입되면서 결국은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진 거거든요.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과거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북한에 대북 경제 협력이나 경제 지원, 남북 경협을 한다고 하면 퍼주기 논란이 많았어요. 근데 그로 인한 효과도 많았어요. 왜? 북한에 우리가 경제 지원해주고 경제 원조한 게 다 북한이 핵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하는데 쓰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다 100% 그렇게만 쓰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김일성 사망 이후 1990년대 중반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공산주의 체제는 배급제예요. 근데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 체제 때 배급 체제가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기반 체계가 다 시스템이 무너진 거예요. 그때 이미. 그래서 북한 내에 장마당이라고 하는 게 생겼고 북한의 크고 작은 장마당 체제가 북한 경제를 움직이고 있어요. 북한 체제의 근간은 지금 장마당 체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북한에 경제 지원과 경제 원조를 해서 북한 인민들로 하여금 이른바 자본주의, 돈맛을 알게 하면 그 다음에는 북한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더 적극적으로 북한에 경제 지원하고 경제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인민들로 하여금 그 돈맛, 자본주의 맛을 알게 하면 지금 북한 최고 전범이라 불리우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가장 끔찍하고도 잔인한 방법이에요. 왜? 북한 스스로 하여금 그 체제를 무너뜨리게 하는 게 결국 북한 인민들에게 자본주의의 맛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 방법 말고는 결국은 한반도에서의 무력에 의한 전쟁에 의한 통일을 가정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별로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전 군사 전문가이고 전쟁의 본질과 전쟁의 속성 그리고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한반도에서만큼은 이러한 제
제2차 한국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좋은 질문인데,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중국이 반간첩제죠. 중국 정부가 최근에 이제 간첩제 적용에 대한 외국인에 대한 단속과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사례에서도 보면 최근에 뭐 더블 에이전시라고 하죠. 이중 스파이, 그 다음에 이적죄라든가 간첩죄, 국가 반역죄. 그러니까 각 국가별로 요즘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련된 법과 제도들을 정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속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좀 조심스러운데, 뭐 과거에는 뭐 휴민트로부터 시작해서 인간 정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뭐 다양한 그런 국가와 국가 간에 보이지 않는 그런 첩보전이나 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쟁에서는요, 과거 고대로부터 오늘날 현대전에 이르기까지 일종의 심리전, 기만전, 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뭐 간첩, 스파이, 뭐 이런 형태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전이나 미래전에서도 이런 게 통하고 이런 게 실제로 이루어지냐? 네, 더 빈번히 일어나고 더 많이 일어나고 더 중요해질 겁니다. 지금도 중요하고요. 먼저 북한이라는 나라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일반 보통 국가의 이미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려 드는 순간 우린 북한에 대해서 오판을 내릴 수밖에 없고요. 북한의 최고 존엄이라 불리우는 김정은 위원장은 사실 전 세계 지도자 중에서 가장 예측 불허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사실 김정은의 이런 북한 지도 체제 하에서는 미국마저도 북한과 대화 협력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할 정도로, 사실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북한이라는 나라를 통제하려 들 수도 없고 통제하기가 힘든 나라. 그래서 가장 북한과 사이가 좋은 중국도 북한하고 좋을 땐 좋지만 안 좋을 때는 또 그런 양국 간의 그런 외교적 갈등이나 경색되는 부분도 많이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북한이라는 나라는 정말 예측 불허의 나라다. 그리고 북한을 우리의 상식으로 접근하려 드는 순간 우리는 북한에 대한 오판을 내릴 수밖에 없고 북한을 잘못 알고 있는 거다. 그래서 북한의 특이 동향을 우리가 면밀히 잘 지켜봐야 되고, 우리는 늘 그런 부분들을 잘 주시하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김정은 자체도 문제지만 김정은도 쉽지 않을 거예요. 뭐냐면 지금 뭐 사실 북한은 오래전부터 선군 체제, 그러니까 선군 정치 체제라는 것은 북한의 기본적인 체제의 핵심 기반 체제였는데, 선군 정치 체제는 군대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거고,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이 모든 정치 체제의 핵심이었는데,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좀 달라지는 게 자력갱생이라는 용어가 나오면서 선군 정치 체제와 일종의 병진 노선으로 갈아탔다. 그래서 경제 개발을 통해서 경제 분야를 좀 육성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김정은이 내세웠던 캐치프레이인데, 김정은 집권 이후에 성과물이라고 드러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제 본인이 내세울 수 있는 성과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인민들로 하여금 어떤 민심 이반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러한 불만들이 북한 내 강경 군부 세력으로 이어지면서 북한 내 뭐 쿠데타 발생 가능성도 최근에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외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북한 내부에서 탈북한 고위 탈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민심 이반으로부터, 그리고 강경 군부 세력들에 이르기까지 지금 북한 내 불만들이 고조되고 있고 지금 쌓여져 가고 있다. 그런 와중에 김정은은 지도자로서의 그런 능력과 그런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김정은 스스로도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할 거고, 그래서 김정은이 오판을 내릴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오인식이나 어떤 휴먼에라, 인간의 판단에 어떤 오류가 작용되거나 어떤 잘못된 정치 지도자의 판단 미스로 인해서 한 국가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북한이란 나라가 그런 확률이 높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놔야 돼요, 사실은.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 북한을 우리가 핸들링하고 컨트롤하기 어렵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반도 상황에서의 컨틴전시 플랜에 대한 우발 상황에 대한 계획과 대비가 없다면 매우 곤란하다. 근데 이제 국가 총력전 양상하에서 오늘날 현대전쟁이 결국은 자원과 뭐 이런 것들이 다 충당이 돼야 되는데,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다양한 전력 자산들, 전쟁 물자들이 갱도화돼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군사분계선 휴전선 인근에 배치되어 있는 다량의 화력 체계나 방사포나 이런 것들, 근데 그게 다 자주화돼 있는 게 아니라 견인화돼 있거든요. 그럼 차량이나 뭐든 뭐 하여튼 끌어서 와야 되는데, 근데 그게 견인화돼 있는 그 차량으로 견인을 해야 되는데 그 차량에 휘발유가 없어요. 기름이 없으니까
갱도진지에서 이게 배치도 어렵고, 그러니까 지금 기름도 없어서 전투기도 못 띄우고 있고, 지금 모든 물자나 자원들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또 식량 위기도 겪고 있잖아요. 전쟁을 벌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북한이 그러지 못하니까 더더욱 계속 빈번하게 동해상에 뭐 이러한 미사일 발사 실험을 연이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게 할 수 있는 수단이나 할 수 있는 옵션이 없어요. 계속 그런 것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급기야 한다는 게, 세상에 어떤 나라가 그냥 이웃집 옆 동네 아저씨도 아니고 풍선에다가 오물 같은 거 넣어서 내려보내는 게, 이게 국가라고 하는 한 국가 체제 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얼마나 유치한 일입니까? 치졸하고 진짜. 아니, 오물풍선 내려온다고 해서 그게 뭐가 무서워요, 사실은. 근데 북한이 이제 진짜 막장으로 가는 거예요. 창피한 일이죠, 사실은.